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대한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필라테스 회원권 전액 환불받고 싶어요. 동생의 무면허 사고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면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졌는데 제 짐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이제 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이제 금전과 관련된 소송 중에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 들으신 분들 중에는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네. 즉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전적 의무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은 채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이제 확정을 받아서요. 채권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채무가 라는 확인을 받거나 그리고 채권자로부터 지속적인 독촉이라든지 소송, 강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가 부존재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을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주로 채권자가 이제 금전 의무 등을 요구하면서 채무자한테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에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을 받게 되면 이후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다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계속 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계약이 강압이라든지 허위, 착오 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부당한 채무 요구로부터 자신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경우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가능한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요, 단순히 이제 부당한 이자라든지 뭐 추가 비용 같은 걸 청구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뭐 폭행 같은 사건에서 서로 뭐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추가하게끔 요구한다거나 혹은 뭐 소멸시효라는 게 이제 완성이 돼서 변제를 해야 할 채무가 없어진 경우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타인의 이름이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명의도용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해당 채무의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받기 위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가 종종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특정 보험사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뭐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겠지만 보험회사가 특정 사유를 뭐 들어가지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이런 확인을 받아서 이제 채무로부터 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한 경우와 같은 경우에 현금으로 변제해서 이 대여금 상환한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를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현금을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반환해라라는 독촉을 한다거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채무무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실제 채무를 변제했고 더 이상 채무가 없다라는 확인 소송을 받는 절차도 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독촉을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채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소송 전에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까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변제를 해서 증빙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사실 소송에서 변제했다는 자료를 입증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지 못하면 사실 채무를 재변제해야 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이미 빌린 돈을 변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통해서 확인받는 게 필요한 건데 만약에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경우에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제3자의 통화라든지 혹은 변제하는 상황을 들었던 혹은 목격했던 증인의 뭐 진술서라든지 관련된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증거들을 준비해서 본인이 변제를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송 준비를 해두어야 할 텐데요. 이 소송 절차를 미리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소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송달될 수 있게 기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랑 청구 원인을 상세하게 기재를 한 소장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본인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소명서류, 입증 자료로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 소장을 법원에 이제 제출해서 접수가 되시면은 법원에서 해당 소장을 검토를 해서 형식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이 소장을 수령한 후에는 통상 30일 이내에는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양측이 쌍방 주장과 그다음에 근거를 담은 서면을 여러 번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변론기일은 통상적으로 2, 3회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뭐 더 진행이 되거나 혹은 뭐 더 줄어들어서 1회만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 기일에서는 서로 이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한 것을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법원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는데요. 판결이 선고가 됐을 때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청구의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되면 이제 그 원고 측에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대방은 더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 승소 판결을 받기 이전에 상대방의 독촉을 못 이겨서 돈을 이미 지급해 버렸다면 이건 어떻게 반환을 해야 할까요? 네, 이제 판결 받기 전에 이미 변제를 했으면 사실 뭐 이중으로 지급을 했다는 의미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액은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변제를 했음에도 또 소송 과정에서 다른 독촉이 있어서 추가로 변제를 하게 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그런 금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금액의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타인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 청구하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해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지금 10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0년 내에는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되고 다만 혹시 뭐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환 시점을 뭐 추가로 기재하신 게 있다고 하면 그 상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독촉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제 승소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자제를 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빠른 변제 독촉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감정적인 해소를 위해서 계속 연락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는 사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변제를 못 받으신 상황이시거나 하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따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손해가 그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손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청구하는 자한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별도로 진행을 하시고 입증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과정에서 뭔가 형사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이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부당하게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는 네. 23년 10월 18일에 필라테스를 회원권을 구매했는데요. 네네. 기존 기존 회원권이 10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만료가 다가와서 네. 51회를 63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한 11월 달쯤 수업하면서 꼬리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계속 수업을 홀딩했다가 들었다가 다시 아파서 쉬었다가 병원도 다니고 해서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이제 나아지지가 않아서 출근길에 방석을 들고 다닐 정도로 아파가지고 네. 이제 운동을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해서 24년 2월 29일에 환불 요구를 카톡으로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기존 건이 10회 남아 있었지만 어쨌든 저의 규칙도 있으니까 이거는 환불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서 네. 새로 이제 회원권에 대한 거에 위약금 10%를 제하고 이제 환불을 요구했더니 이제 그 필라테스가 평생교육원이라는 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 평생교육원 환불 조건에 따르면은 저는 이제 63만 원 중에 15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다. 차라리 그냥 다른 분께 양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기존 회원권 남아있는 것도 환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만의 규칙은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규칙이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소보원에 3월 달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분쟁위원회까지 갔는데 분쟁위원회에서도 이제 평생교육원 환불 규정에 따라서 15만 7천 원을 환불해줘라라고 결정서가 날아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환불을 받아야 되는지 좀 억울함도 있어서 여러 군데
궁금해서 물어보다가 여기 찾게 돼서 사연 보냈습니다. 네, 아직 단 1회도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 환불 문제로 좀 네. 분쟁을 겪고 계신데요.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고요. 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일단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이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하셔서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신 것 같으신데,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소송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혹시 이거를 하시면서, 계약하시면서 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셨어요? 네, 했어요. 아, 그러면 거기에 혹시 이제 평생교육원 규정에 따르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없어요. 그런 내용을 아예 못 받으셨던 거세요? 네. 일단은 이게 그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이제 뭐 평가인정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그거를 지칭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거에 관해서 하신다고 하면 반환 비율이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통은 반환을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학습 기간이 이제 2분의 1 이상 경과가 되면은 아예 반환도 안 해주는 규정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게 한 2분의 1 이상은 보통은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긴 해서, 네. 그 수업 시간이 51회 중에 얼마나 혹시 경과를 하신 건지 체크를 하셨어요? 수업 시간은 네. 제가 환불, 잠시만요. 네. 어, 10월 18일 날 계약서를 썼는데, 네. 그날 기준으로 이제 그분들은 수업 일수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환불 요구한 거는 그 다음에 2월 달이니까 4개월 11일을 사용했다. 이렇게 돼서 15만 7천 원을 환불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업 시간이 보통 2분의 1 절반 이상 경과를 하게 되면 환불을 네. 안 해준다는 규정이 기재가 되어 있긴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절반 이상 경과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일부는 환불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어쨌든 요거 위약금이랑 수업 일수 진행하신 거 제외하고 반환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수업을 아예 진행을 안 했어요. 수업을 아예 진행을 못 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파서 아, 다쳤으니까. 아예 한 번도 못 받으시고? 네, 아예 51회 건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을 못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10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카운트가 되고 이제 51회 건이 시작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회원권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를 한 거였는데, 그러신 거고. 그러면 지금 하나도 사용 못 하셨다는 거고, 네. 그 회원권 중단한 건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10월 18일 이후에 11월 중에 아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할 것 같으니까 중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보네요. 네네네. 그러신 거. 이게 왜냐면 그 평생교육원 이런 기준 자체가 뭐 수업 시작일부터 이런 식으로 보통 기준을 삼는데, 네. 10월 18일을 그냥 딱 기준으로 삼아서 이미 시작했다고 보면 이게 시간이 꽤 경과됐다고 볼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이거를 그동안 진행을 안 했으니까 첫 수업을 시작하고 했으면 좀 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반환하는 금액 기준이 그 평생교육원 기준에도 조금 정확하게 미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특별한 사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상담자분 입장을 들어보는 거지만 필라테스 입장 쪽은 들어본 게 아니다 보니, 필라테스 쪽에서는 이것을 환불을 해주지 않아야 되는 어떤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 입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있으면 가만히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어쨌든 소비자보호원 결정은 뭐 법원의 판단도 아니고 명확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시다는 입장이신 것 같으시니까 네. 소액으로 전자소송을 한번 해보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래서 한 번도 수업 못했고 이런 사정이 있었고,
중요하게 반박을 하셔야 되는 건 일단 내가 이거 사용을 못했지만 필라테스 쪽에서는 어떤 손해를 입은 게 없다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 쪽에서는 이거를 회원권 환불을 일부밖에 못 해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하실 건데 그거를 이제 재반박, 그러니까 재항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반박을 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해요. 그 궁금한 게요. 네. 제가 1대1 수업은 아니고 그냥 그 주에 열리는 수업을 모든 회원분들이 그냥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제도거든요. 1대6 수업이에요. 네네. 1대1 수업이면은 이제 수업을 못하니까 그 선생님이 피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근데 뭐 1대6이라고 피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1대1보다는 제 생각에는 적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네, 그런 거를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필라테스 쪽에서는 1대6 네. 수업이면 한 명을 뭐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거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51회라는 게 그 기한 상관없이 51회만 가시면 되는 걸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6개월 안에 소진해야 돼요. 6개월 안에? 그러면 6개월, 근데 어쨌든 이게 거의 매일 클래스가 있는 거죠?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이요. 그러신 거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선 계속 활용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서 만약에 몇 달 사용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꼭 그때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한번 요거 주장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라테스 쪽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해보면 뭐 필라테스 쪽에서도 본인들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주장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가지고 소장을 접수를 하면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못 해준 이유에 대해서 반박을 할 거고 혹은 이제 본인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반박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사건이긴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사건으로 보이긴 해서 전자소송 요즘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제출 탭하는 대로 들어가서 소액 사건으로 접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또 있는데 원래는 뭐 필라테스나 헬스 이런 계약 자체가 무슨 계속 거래 뭐 이런 걸로 된다는데 이 필라테스 저희가 다닌 데는 평생교육원 등록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법보다 평생교육원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계약서를 여쭤본 건데 왜냐하면 만약에 그 기준으로 할 거였으면 계약 처음에 하실 때 뭐 우리는 이런 계약 기준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보통 기재가 돼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었으면 보통은 그런 계약을 약관으로 보기는 해요. 그러면 약관으로 보면 이제 뭐 소비자한테 불리한 거는 무효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소비자한테 유리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왜냐면 쌍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항상 다 이런 평생교육원 규정을 따라서 환불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그거를 적용하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혹시 계약서에 그게 있는지 혹은 필라테스 입구에 들어갔는데 뭐 우리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고지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지는 안 돼 있고 이렇게 평생교육원 센터다 이렇게 뭐가 박혀 있기는 해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적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필라테스 계약서긴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주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물론 평생교육원 환불 기준도 막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적용될 줄 알았으면 나는 뭐 이 계약을 안 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사전에 서로 합의되지 않은 조항이거나 뭐 규정을 적용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 안내를 못 받았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요. 네. 평생교육원에 대해 그 환불 규정을 그쪽에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 규정에 대한 거는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해당되는 규정이었는데 저는 아직 그 수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애매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날짜를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수업 시작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서 좀 네. 이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필라테스 입장에서는 10월 18일을 네. 수업 시작일로 보는 게 유리할 거고 상담자분 입장은 그 뒤에 진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작이라고 주장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계약서에 언제를 수업 시작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사실 주장하기에 좀 나름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상담자분은 아직 나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수업 시작일 전이다. 계약 작성일과 계약 시작일이랑은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친 몸도 잘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까 전자소송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전자소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들어가시면 전자소송 접속을 해서 로그인 하시고 이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들어가셔서 서류 제출 탭에서 이제 민사건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쉽게 어쨌든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거기 절차대로 잘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소비자로서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원에 보통 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결정된 내용이 권고 사항이지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소비자 보호원이 사실 접근 가능성이 좀 좋기 때문에 소송보단 덜 복잡하고 중간에 이제 받아들여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뭐 직원들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보호원에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원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약간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네. 일단 1차적인 평가를 해주는 거는 맞지만 뭐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사와 같은 판결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자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일상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이게 같아요. 뭐 헬스나 네. 필라테스 이런 거는 회원권 단위로 되게 장기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네네. 사실은 원래 그 필라테스나 헬스장 이런 걸 예측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환불을 어떻게 해주고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동의를 받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환불 금액은 사실 서로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런 게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하시기에는 또 부담이 되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자분 의사처럼 이런 건들은 소액 소송이기도 하고 간단한 사실관계는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해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자소송은 사실 거기 들어가시면 고객센터도 있고 네. 잘 모르는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 절차 잘 활용하시면 뭐 좋은 결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사고 뭉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같은 반 친구들과 싸움을 벌여서 어머님이 학교에 불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 때에도 일진이니 뭐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정학을 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저 몰래 제 오토바이를 갖고 나갔나 봅니다. 대학생인 저는 낮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부터는 등록금과 용돈 벌이를 하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괜찮아서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고 몇 달 전에는 제 명의의 중고 오토바이도 구입했는데요. 전날 밤 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고 다음날 수업이 없어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몰래 오토바이를 갖고 나간 것 같습니다. 동생은 오토바이를 타고 얼마 가지도 않아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넘어졌는데 그러면서 행인을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동생이 면허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나고 얼마 뒤 보험회사에서 부모님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왜 본인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가 등장하는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구상권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구상권이라는 게 뭐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네. 구상권이라는 것은 이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대신 이제 가름해서 지급한 비용을 그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환 청구권을 의미를 합니다. 네. 즉 예를 들면 주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변제를 못했는데 그 보증인이 대신 채무자한테 변제를 하고 네. 그리고 주채무자한테 그 대신 갚았던 돈을 변제하라라는 청구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보험사 측에서는 왜 부모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상황에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그 당사자 자녀분이 미성년자일 걸로 추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성년인 경우에는 직접 배상을 할 수가 있지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직접 배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님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법원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이게 행위로서 책임을 변별할 수 없거나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인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이 미성년자의 그 어떤 해당하는 나이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 책임 범위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로서 부모, 보호자나 친권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 상담자님의 부모님께서 구상권 책임이 있다면 이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요. 무조건 이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통상적으로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때는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있었던 판결 중에 아이들이 학교폭력 등으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에서도 보면 이제 11세, 12세 정도였는데요. 네. 그러한 경우에 보호자가 어느 정도 이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를 게을리해서 가해행위를 하도록 한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가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보호 감독자로서 그 청구한 금액이나 위자료 같은 것을 전액 인정을 해줬는데요.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라고 하는 경우에 그 부모가 보호 감독자로서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 이 부모님들께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네. 그 보호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 감독자인 부모들이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모님들의 어떤 계좌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네. 등 강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람을 치었는데 면허도 없고 보험도 분명 형의 명의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구상권 청구에 대한 지급이 부담스럽다면 보험사와 분납이나 유예 등을 협의해 볼 수도 있을까요? 보통은 이런 게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합의가 좀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작정 강요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집행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소장 접수하기 전이라고 하면 유선 등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상의를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자 등이 발생할 수는 있고요. 다만 이후에 만약에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은 소송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원 소송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나 중간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뭐 향후에는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당장에 변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면 보험사 쪽이나 혹은 보험사 대리하는 변호사 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건데 또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보통 보험 가입자가 어디까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뭐 구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본인이 그 보험사에서 책임이 없어서 당사자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게 자녀분의 일이라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독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친권자라든지 보호 감독을 하시는 의무가 있는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구상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변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관련해서 보험사랑 뭐 소송을 가시기보다는 미리 좀 전화나 유선을 통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네, 금액을 뭐 조절을 하신다거나 상환 기간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작은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하던 몇 년 전만 해도 사원 수가 대표 포함해 7, 8명 정도 됐는데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하나둘 관두었습니다. 이후로 인원 충원이 없어서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중에서 실장님이 계신데 대표님 바로 밑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들은 바로는 대표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장님의 갑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래처와 통화할 때 먼저 인사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원들 복장이나 연차, 반차 사용을 갖고도 굉장히 눈치를 줍니다. 점심 식사를 직원들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해 늘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업무 관련 연락이긴 하지만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자꾸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업무의 시간에는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했다가 한바탕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고요. 저도 하루빨리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내년에 해외 장기 거주 계획이 있어서 월급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견디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이 엄마인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조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이 이미 여러 번 상황을 봐줬지 않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더군요. 여력이 안 되면 회사를 다니지 말라고 직원들 다 있는 사무실 앞에서 계속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울었고 조퇴나 반차 사용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직원이 탕비실로 가서 울고 있기에 제가 가서 위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실장님이 탕비실로 들어오더니 뭐 하는 거냐면서 웃기고 있다. 애 키우는 엄마가 왜 굳이 일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주냐며 또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저는 듣다 못해 그만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네가 왜 나서냐, 둘이 무슨 사이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적당히 좀 하라고, 실장님 때문에 직원들 다 관두어야 정신 차리겠냐고 했더니 성질이 났는지 갑자기 옆에 있던 전기 주전자를 냅다 들어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전기 주전자에는 뜨거운 물이 있었고 제 무릎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당장 해고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릎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데 뜨거운 물이 있는 전기 주전자를 던졌으니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니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아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5인 미만 회사여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장을 처벌받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참 사연을 읽다 보니 제가 다 화가 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사연 속 실장이라는 인물의 이 행동들 엄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이 사연이 뭐 아주 길진 않지만 네. 이 사연 속에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직원한테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사원들 복장이나 혹은 연차, 반차 사용 같은 거를
눈치를 주는 행위,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 중에 하나고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강요를 하거나 혹은 밤이나 새벽에 전화나 연락을 해서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그 또한 포함이 되는군요. 네네, 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자분한테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명하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뭐 애 키우는 엄마가 왜 굳이 일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 그리고 가장 또 충격적으로 보였던 것은 전기주전자를 던지고 이제 해고하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는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만한 뭐 사연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이 모든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네, 벌써 이제 시행한 지 5년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법이 시행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처벌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알려져서 네. 시행하기 전보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긴 할 텐데요. 물론 뭐 법률이 시행이 됐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없어진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법 시행 5년 동안에 675건이 산재가 이제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산재로 승인된 사건 중에 대부분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적응 장애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이 있었던 분들이시고 뭐 그 가운데 사망을 하신 분들이 한 16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시행하기 전과 후에 성과가 있었다고는 보여질 수 있고 이제 최근에 많은 이제 고용노동청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런 강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할 때 5인 미만 회사는 제외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들이 꽤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강요를 하다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너무 지켜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정부기관 입장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 적용을 해버리면 관리 감독한 너무 큰 노력이 필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5인 미사 회사에는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자님과 같이 5인 미만 회사에 재직 중인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절차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고용주가 어느 정도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그 사장이나 뭐 대표자 분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내에서는 이런 징계 절차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피용자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책임을 좀 물어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회사적으로 해결이 안 되신다고 하면 이 관련된 거는 사실 지금 앞서서 뭐 주전자를 던져서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형사 고소될 수가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고소를 따로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출근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까요? 네, 일단은 이게 사실 누가 나가라고 해서 퇴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퇴사로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된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좀 주장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본인이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퇴사를 해버리시면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여자친구와 1년 가까이 동거를 했는데요. 3달 전 제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고 저도 제 잘못이 있기에 이별에 응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한 빌라 월세인데요. 지난달 초 계약 만기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본인은 그 집도 마음에 들고 회사도 가까우니 본인 명의로 집주인과 새롭게 계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집주인한테 원래 계약자
사업자인 제가 자신의 친구이니 돌려주지 않으셔도 된다. 자신이 직접 보증금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인데 저는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는 제 짐들이 아직 있고 제가 키우던 고양이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를 쫓아냈고 저는 옷 몇 가지만 챙겨나와 계속 친구 집에 살고 있는데요. 짐이랑 고양이를 데려가겠다고 연락해도 대꾸도 없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잘못은 했지만 여자친구의 이런 행동에 계속 화가 납니다. 고양이도 자신이 키우겠다고 통보한 적 있는데요. 오래 키운 제 고양이는 제가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인 여자친구 말만 듣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미 집은 법적으로 여자친구가 세입자니까 경찰 신고도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런 행위,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연에서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고양이를 주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짐을 전달하지 않는 부분 관련해서는 다소 이제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월세집의 경우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이 됐지만 안에 있는 상담자님의 짐은 당연히 상담자님 거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로 인해서 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면 반출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짐의 소유권 자체는 상담자분한테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소유권자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게 맞는데 이제 문제가 이 집에 대한 관계인데요. 동거를 할 때는 같이 공유하는 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권한이 있는 행위로 보이고 가서 내 짐을 가져오는 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일단은 헤어진 이후이고 뭐 퇴거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네. 여자친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자친구분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해 문제가 생길 네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점유자인 여자친구분에게 내 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시는 거는 가능하시겠지만 무단 침입해서 짐을 가져오시는 건 조금 위험한 행동이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짐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자친구가 반려동물도 보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담자님께서 고양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요새 같이 키우던 반려동물이나 혹은 이제 막 본인이 키우던 애를 놓고 와가지고 반환을 못 해주셔가지고 네.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는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유체동산 인도청구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증금이 참 애매합니다. 집주인이 여자친구의 말만 듣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전월세 계약에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이 상황을 내용을 보면 네. 과거에 이제 그 예전에는 상담자분 명의로 계약했던 빌라였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당연히 있고 임대인 네. 쪽에서는 당연히 상담자분이 그 채권자인 수령자로 보이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신 건지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다만 여자친구 얘기만 듣고 이 보증금 채권자를 여자친구라고 지급을 했으면 네. 그 임대인이 이중 지급의 의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계약서에 의하는 거고 반환 채권의 양도는 사실 채권 양도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임대인한테 이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해보실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상황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여자친구분이 상담자님의 집에 함께 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동거 기간 동안 월세, 생활비 등을 한 명이 다 오롯이 부담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이게 동거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동거든 뭐 사실혼 관계이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공동으로 사용했던 비용이 사실 증여냐 아니면 대여냐라는 관점에 따라서 증여인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대여인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동거를 하시더라도 일방이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는 증여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납부를 하고 추후에 이것을 갚아라라는 어떤 약정서가 있다거나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하신 거라고 하면 대여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동거 관계라는 것만으로 명확하지가 않고 그 입증 자료를 상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서로 쌍방이 부담하기로 했고 언제까지 뭐 누가 일방이 먼저 변제를 하고 나중에 누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맞아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인 간에 이렇게 헤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고양이 문제도 그렇고 보증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짐이나 비용 문제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모든 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담 때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증거를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단 합의가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어려우시다고 하면 입증자를 모아서 소송이나 법적 조치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빠른 해결을 위해서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긴 한데요. 네. 지금 횡령으로 고소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횡령으로 고소를 해도 이분이 반환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물건이든 고양이든 받으시려고 하면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판결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